전기기사 아저씨가 주인 아줌마를 부축해서 빨리 집을 나섰다. 이제 나의 분노가 엄마에게 이어질 차례였다. 하지만 축축한 바지를 입고 벌벌 떨며 서 있는 언니가 눈에 거슬려서 욕실로 들어가서 씻으라며 화난 명령조로 얘기했다. 그러자 언니는 몸을 못 가누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려갔다. 언제나 그랬다. 항상 엄마를 챙기는 언니였다. 세상이 거부해서 외로운 언니에게 엄마는 엄마 그 이상의 존재였다.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우주이듯이 언니에게는 엄마가 우주였다. 난리통을 겪고 나는 문득 학교 가서 할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다. 자퇴서를 내고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내 자퇴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자퇴가 아니었다. 엄마에 대한 미움과 반항심으로 인생을 망쳐버리기로 결심하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기 싫었다.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 자퇴를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입게 될지도 모르는 교복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어차피 안에는 든 것 없는 빈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해서 곧장 교무실로 향했다. 담임 선생님은 자퇴를 한다는 나에게 사정과 이유는 묻지 않았고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했다. 교복을 벗게 되면 학생 신분은 없어지는 거야. 여기 사인해. 여차저차 없이 자퇴는 시시했다. 부모님을 모셔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었다. 간단한 통화만으로 되는 거였다. 술에 취한 엄마와 통화를 잠깐 하더니 선생님은 서류를 못 받아서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가보라는 고갯짓을 학교를 나서서 친구들에게 자퇴를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번화가에 우리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있겠다 전했다. 선미, 민정, 제이는 1교시를 마치고 바로 내가 있는 커피숍으로 왔다. 하지만 철없는 우리 넷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수다만 떨었을 뿐 내 자퇴가 화두가 되지 않았다. 우린 그렇게 어딘가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아이들이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과 헤어졌지만 죽어도 집으로 가기 싫었다. 하지만 갈 곳은 집뿐이었다. 대문을 열려고 열쇠를 꺼내려는데 잠겨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계단을 올랐다. 엄마는 술이 다 깼는지 눈이 멀쩡하게 돌아와 있었지만 곧 주인 아줌마와 주인 아저씨가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고 엄마와 언니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힘없이 엄마 뒤에 있는 언니는 마치 숨은 사람처럼 보였다. 작정을 하고 나를 기다린 분위기였다. 그리고 절망적이게 주인 아줌마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단정하게 손 본다고 애쓴 머리 스타일이 평소와 달리 지저분했고 한쪽 광대뼈가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었다. 경찰서 가자. 주인 아저씨가 내 팔을 잡았다. 그러더니 남자의 괴력으로 저항하는 나를 질질 끌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섰다.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엄마가 말했고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는 마음이 전해졌다. 살인 미수야. 죽으면 어쩔 뻔했냐고. 팔이 아니라 머리를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 엄청난 목소리였다. 이런 것들은 경찰서 가서 호되게 당해봐도 사람 될까 말까야. 삿대질을 해대는 주인 아저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주인 아줌마가 저렇게 크게 다쳤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갔을 터였고 조그만 타박상 정도로 결론이 난 줄 알았다. 그래서 친구들과 놀면서도 사과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서 집에 왔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됐을 줄 상상도 못했다. 그때 마침 작은 외삼촌이 대문을 열고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우리 집에 남자가 등장하니 놀란 주인 아저씨는 그제야 멈칫하고 꽉 쥐고 있던 내 손목을 놓아주고 대화의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작은 외삼촌이라는 걸 아는 듯 했다. 작은 외삼촌은 나를 빤히 쳐다보고는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 화난 얼굴이었고 그 얼굴에는 나의 아빠에 대한 경멸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갈 곳이 없어 근처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앉아 있을 만한 곳이 많았다. 작은 외삼촌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나와 상관없이 어딘가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지금 어디론가 가버리면
엄마와 작은 외삼촌이 이 상황을 수습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나이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며 기다렸다. 1시간이 흘렀을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어디야? 술이 깨서 멀쩡한 그리운 엄마의 목소리였다. 나 지금 지하철역. 집으로 와. 밥 먹어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화난 게 아니라 뭔가를 더 걱정하는 게 느껴졌다. 밥이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긴장이 풀린 상태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도착하자 엄마와 작은 외삼촌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작은 외삼촌은 나를 보더니 2층 화장실 앞 코너로 거세게 몰아붙였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로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엄마는 이 상황이 안타까워 말리려 했지만 작은 외삼촌은 눈빛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제압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엄마는 어디에서나 작아지는 사람이었기에 뒤로 물러섰고 작은 외삼촌이 나에게 말했다. 정신 차리고 살아. 지금 합의금을 얼마나 물어주기로 했는지 알기는 해. 너희 아빠 합의금도 모자라 이제는. 작은 외삼촌은 오로지 자신의 누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다. 예전 매형의 딸이며 누나를 힘들게 하는 조카는 안중에도 없었다. 너희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켰으면 너희라도 하지 말아야지. 하기는. 작은 외삼촌은 말을 잇지 않았고 나만을 지칭해도 될 말을 굳이 너희라고 말하는 걸 보면 미용실에서 일을 도우기는커녕 사고만 치는 언니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었다. 이날 주먹을 휘두를 것만 같았던 작은 외삼촌의 눈빛과 말투가 내 머릿속에 박제된 채로 한참을 아니 오랜 세월 나를 괴롭혔다. 작은 외삼촌은 그 시절 미용실을 3호점까지 확장했던 대표였다. 새로 지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 30평을 대출 없이 계약해서 흔히 말해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딸은 2명 있었고 1명은 나와 동갑이었고 또 1명은 2살 어렸다. 비교하기 딱 좋은 나이로 엄마는 남매들끼리 있을 때 자식 얘기만 나오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작은 외삼촌의 봄날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외삼촌은 파산을 3번째 했고 5평 남짓한 이발소에서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탓이었다. 해서 잘 보호하고 통제하던 딸들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유를 모르고 살던 딸 둘은 맥락 없는 아빠의 자유가 허락된 뒤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하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같이 살기를 원해 뛰어들었던 결혼 생활은 꽤나 힘들었고 첫째 딸은 2번의 이혼을, 2번째 딸은 울타리가 없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집안에 갇혔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유독 딸만 많았던 친가나 외가의 사촌들에게 나는 심한 열등감을 느꼈었다. 술주정뱅이 엄마, 경제력 없는 한량 아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언니, 조용한 날이 없는 우리 가족을 보며 그들은 때때로 언니와 나를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했고 우리 자매의 불행을 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이 부정해도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시절 엄마가 주었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엄마가 과감하게 허락해준 자유가 결국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했고 탐구해야 했으며 미덕을 포함한 경계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엄마가 알려줘서 알 수 있는 건 세상과 관련된 조금의 지식뿐이었다. 나머지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실패하고 매듭짓기를 반복해서 내면의 자양분을 조금씩 만들었다. 사람마다 내면의 깊이가 다르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의 만족도가 다른 건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했냐에 달려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전에 그 난리로 엄마는 합의금을 친정에서 빌리고 타지로 가서 일할 마음을 먹었다. 엄마와 길지만 짧은 작별을 하게 된 건 그날 일 때문이었다. 딸이 자퇴를 하고 합의금을 벌러 가게 되었지만 인생의 고달픈 여정을 자식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엄마가 떠나고 며칠 동안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먹고 간단한 청소를 했다. 엄마가 주고 간 돈으로 장을 보기 위해
시장에 들리고 밥과 반찬을 해서 언니에게 몇 끼니 상을 차려주었다. 그리고 언니는 나 때문인지 이제 자리를 다 잡은 3호점 미용실에 방해만 된 건지 작은 외삼촌에게 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친구들은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나를 찾아 우리 집 앞으로 왔다. 핸드폰을 켜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의 연락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무작정 찾아온 친구들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내 이름을 몇 번 외쳤고 어김없이 나오는 나를 노래방이나 커피숍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때 말은 안 했지만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부러웠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복 무리 속에 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이때라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무색한 채 며칠 만에 핸드폰을 켰고 담임 선생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선생님인데 연락이 안 돼서 음성으로 남긴다. 자퇴 처리되었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려라. 서류를 못 받아 골치를 앓은 모양인지 조금 화난 것 같기도 한 선생님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서류 따위를 문제 삼고 있지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방황하는 학생의 부모를 만나보려는 교육자로서의 단순한 철학도 없어 보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지위만을 바라는 학원 강사같이 느껴졌다. 그렇게 나의 학창시절은 끝이 났고 준비 없이 남들보다 조금 이르게 어른의 삶으로 뛰어들었다. 찐한 여름이 오려고 하고 있었다. 자퇴를 하고 여기저기 알바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디에서도 일할 곳은 없었다. 그래서 나보다 3살 많은 언니의 주민등록증으로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호프집 서빙을 했다. 그런데 육체적 노동이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미처 몰랐다. 손님이 없을 때도 곧고 예쁜 자세로 서 있어야 했고 바쁠 때는 수제 단화에 땀이 차서 미끄러울 정도로 큰 호프집을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했다. 한 손에는 어묵탕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500cc 맥주 2잔을 들고 밝은 미소로 거뜬하게 날라야 했다. 나는 정직원이란 직책으로 일했다. 알바는 짧게 일하고 작은 돈을 받지만 정직원은 마감까지 해서 꽤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좋았다. 그 호프집은 매니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게였다. 매니저 언니는 중년의 사장과 불륜 관계였고 호프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알았지만 매니저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호프집을 누비던 매니저 언니는 거기에서 권력을 맛본 게 틀림없었다. 매니저 언니의 말에 누구 하나 토 달지 않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 가끔 사장님이 나서서 틀렸다고 지적하면 언니는 감춰놓았던 꼬리를 꺼내 틀렸다고 말하는 사장님을 맞다고 말하는데 성공했다. 여우. 나쁜 의미에서 여우 같았다. 카운터에 사장님이 앉아있을 때면 엉덩이를 쑥 빼고 턱을 괜 채로 서서 사장님과 농담하며 깔깔거리며 웃곤 했는데 어느 날인가 매니저 언니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사장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의도적으로 스치는 걸 보았다. 그때는 정말이지 가게 사람들 눈을 신경 쓰지 않는 매니저 언니가 사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했다. 50이 다 되어가고 배가 나와 뚱뚱하고 키는 짤막한 사장님이 뭐가 그리 좋은지 호프집에는 김정원이라는 정직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김정원은 나에게는 물론 오빠였지만 언니의 신분으로 일했기에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알바들은 주말 제일 바쁜 시간에 와서 3시간 정도를 도와주고 바로 가버려서 친해질 겨를이 없었다. 김정원은 대학생이었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며 방학 기간 일을 해서 꼭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호프집 일이 끝나면 바로 PC방 알바 교대를 한다며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다. 언제나 잠이 모자라는 김정원은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서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 모습을 몇 번 본 남자 사장은 불쌍한 김정원을 해고했다. 저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남의 장사집에 피해나 주고. 김정원을 해고하자마자 한 말이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김정원은 울다시피 했지만 남자 사장은 그럴 마음이 없는 듯 했다. 남자 정직원 자리는
매니저 언니가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면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 호프집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생각으로 딱 한 달이 되던 날 매니저 언니에게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세상은 차가웠다. 한 달 일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왜 짜증 섞인 얘기와 나에게 불리한 룰을 따라야 하는 건지. 우선은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했고 월급은 20일 후에 지급된다는 거였다. 그리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20일 후에 월급도 반만 지급이 될 거라고 했다. 김정원은 사람도 안 구하고 당장에 내치더니 지금은 따로 구한 남자 정직원이 있는데도 자신들의 룰을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이 황당한 요구에 분노로 밖에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나 같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 가게를 나갔을 걸 생각하니 매니저 언니와 남자 사장이 악덕업주로 보였다.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이 되면 이 큰 호프집의 정직원을 희망하거나 알바를 원하는 애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매니저 언니와 남자 사장은 내게 전혀 아쉬울 것이 없었다. 어른의 신분으로 둔갑해서 처음 쥐어본 불리한 패였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조언을 구할 어른은 내겐 없었다.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야 했다. 그 판단이 양날의 결과를 가져올 테지만 누군가의 어설픈 충고에 대한 부담도 없었기에 내 뜻대로 결정을 했다. 그날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한 달 월급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기도 싫었고 제일 억울했던 건 월급을 반만 받는다는 거였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분명히 떼어먹을 사람들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잠수를 타기로 마음먹고 다시는 그 호프집을 가지 않기로 했다. 집에 와서 씻고 잠들기 전 호프집에 출근할 때마다 보았던 정직원 아르바이트 구한 문구가 생각났다. 김정원과 내가 정직원이 되었음에도 남자 사장은 그걸 떼지 않았다. 어리석게 월급을 포기해버리는 다음 어린 양을 기다리듯이